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75회 집단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필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포스카11님께서 이번에도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항상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는데 네.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댓글은 이제 유랑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카11님께서 저희 여행편 4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총평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들을 듣고 잠들어 있던 여행세포가 깨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청취자분들께서 다양한 여행 경험들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보고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포스카일님이 여행 하나하나마다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여행 마지막 편에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4가지 여행을 다뤘잖아요. 네. 네. 각자 본인에게 가장 지금 끌리는 여행을 한 번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때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뭐가 가장 끌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기 거 빼고요? 자기 거 빼야죠. 아, 자기 거 하면 안 되지. 파리 한 번 더 가고 싶은데요? 뭐 있어요? 유랑님은 뭐였어요? 저는 국토종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오래 걸어본 경험이 없기도 했고 뭔가 그 생각 정리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서 하면서 내면의 평화도 찾고 맞아요.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유랑님이 그 에피소드 녹음이 끝나고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조언해줬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누들로드. 오. 저는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가서 면 먹으면서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네. 얘기를 꺼내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데 유생님은 뭐죠? 저는 파리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유럽 파리 못 가봐가지고 네. 센터님이 들려주신 미술관, 박물관도 가고 싶고 맞아요. 네, 파리 가고 싶습니다. 제가 페어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페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훈훈하네. 한데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됐는데 포스카일리님께서는 국토종주를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댓글로 이렇게 같이 또 나중에 여행 관련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해날도님께서도 20,000원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 댓글을 요새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호주 해날도님이신데 후원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파리 예술 탐방기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시계 사진, 그때 오르세 시계 사진이 유명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가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댓글창에 네. 남겨주셔가지고 네. 이게 어떤 사진인지 모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사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보시면은 뒤쪽에 보이는 그 파리 풍경이 네. 또 떠오르면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서 보셨던 좋은 작품들도 소개해 주셔서 또 보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박물관 가면은 이런 작품들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올려주신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그때 녹음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누가 딱 그걸 올렸더라고. 인스타 친구가.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친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 사진을 보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찍는구나 싶었는데 맞아요. 해날도님께서 딱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빈둥님이 파리 가면 네. 그 공항의 노숙자분들 보고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시다고. 그 온화한 표정을 짓겠죠. 네, 파리 노숙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유생님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행복한 돼지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좋네요. 오셨어요. 네, 그래서 페어 탐험대편을 남겨주셨고 일본의 걸리버 왕국 테마파크가 뭔가 오싹한 스토리와 함께 호기심이 자극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2023년에 새해맞이 청취자가 함께 페어 탐험을 떠나보는 게 어떻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예전에 DJ 뀨님도 맞아요. 비슷한 의견을 네. 내주셨잖아요. 한번 결성을 해봐야 될까 봐요. 저는 그날 아플 예정입니다. 그날 그 DJ 뀨님과 행복한 돼지님하고 유생님 셋이서 가시기로. 아니요, 빅동님 가셔야죠. 개교환생 국내 페어 탐험대야. 저도 페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내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모집을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재밌을 같아요.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을 것 같다면서 이 사람은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이 사람은. 근데 행복한 돼지님께서 하지만 그런데 이제 기저귀를 곁들이니라고 하면서 무서울 걸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맞아. 근데 여럿이 가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지금 가지고만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타타는 타타타다 몇번 거야? 이거 1년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윤타타는 타타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아까 1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윤타타는 타타타님께서 딱 1년 전쯤에 댓글을 다셨다고 이번에도 알려주셨는데 그때 마침 그 국토종주를 다녀오시고 나서 딱 서울 올라오는 길에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분? 기억나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또 처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대 국토종주를 3번이나 다녀와가지고 이번 에피소드가 너무나 즐거웠다고 네.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 아닌가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제주 코스를 직접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겠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댓글을 자주는 못 남기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댓글과 후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에게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가영증님 특히나 이번에 한 10개 정도나 남겨주셨습니다. 10개나 돼요? 네, 가영증님은 항상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기 때문에 사진도 네. 10개나 오. 네, 달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 DJ 뀨님, 포스카11님, 호주 해날드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행복한 돼지님과 윤타타는 타타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영어라서 네. 좀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해봤더니 그 모르겠다라는 댓글로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키보드로 치신 거죠. 네. 그 쓴트님의 파리 에피소드에 남겨주셨는데 아마 처음 유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다고 반응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와 꾸준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과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집단편의 3번째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집단편을 기획하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사이비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오늘은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특집에 맞게 집단이나 단체의 특성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네.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는 그런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집단 피해자가 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 정도로 숫자를 추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만큼 심각한 일인가를 우리도 한번 나눠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우리가 사이비 단체라고 하면 이게 이단이냐 네. 사이비냐 이 개념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짚고 넘어가면 이후의 얘기가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질 것 같아서 혹시 뭐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다르다? 전 모릅니다. 뭐 사전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받아들여지는 개념 자체가
종교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단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단이라는 거는 교리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정통 어떤 교단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취급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비 같은 경우는 사이비가 한자인 건 아시나요 혹시? 오, 몰랐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사자가 유사하다, 네. 이는 그러나라는 뜻이고 비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비는 사실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종교로 넘어와서 쓰게 되면은 종교를 사칭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이런 네. 단체라 보시면 되겠죠. 유생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혼동이 되는 이유가 같은 단체를 두고서라도 누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사이비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기존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비종교인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단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본인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또는 그런 종교를 말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와 다른 부분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더 나아가서 사이비는 뭐냐를 바라보면 유생님이 아까 사전적 정의를 말해주신 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정상적인 종교 같아도 이거를 좀 파고 보면 그게 아닌 종교를 일컫는 말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을 놓고 보면 이단이지만 사이비가 아닌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이비지만 또 이단이 아닌 집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하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비종교인인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 무교입니다. 저 저도 종교인인데요. 당신은 한때의 종교인이잖아요. 아니, 지금도 종교인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교리적인 부분은 크게 얘기하지 않고 사회적인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단의 측면보다는 사이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네. 그러니까 저는 종교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이단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한 종교가 완벽하게 무결할 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종교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뭐지? 라는 의문이 지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비종교인들 중에서 이제 그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특히 개신교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단과 사이비를 나누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아. 무슨 이단이야 이단은 이러면서 그냥 다 사이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그래서 이단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 종교 내부에서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단은 좀 상대적인 개념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이단이라는 말을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순트님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단의 얘기보다는 사이비의 얘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관련해서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비 단체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뭐 주변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뭐 이런 거를 뭐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 저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시지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때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야자라는 걸 하잖아요. 네. 당시에는. 야자를 하는데 매번 반복되는 요일마다 빠지는 요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허가증을 받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말도 없이 그 허가증을 받아서 매 주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려요. 얼버무리고 친하지 않았던 건 알고. 아니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제일 친한데 친구였어요. 불구하고 네, 얘기를
얘기를 안 그랬어요. 했어.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뭐 집안에 사정이 있겠지. 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생일을 매년 챙겼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매년 안 챙겼었거든요. 저의 생일을.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이게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했다가 예민한 시기였는지 그때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 해 생일에. 네. 그 해 생일에. 그래서 삐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몇 년 동안 네 생일 계속 챙기고 케이크도 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챙겨줘서 너무 서운하다. 그치, 서운하지. 그래서 진짜 토라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믿는 종교가 생일을 안 챙긴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때 종교를 만들었나?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종교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건가? 그 태어난 날이 바뀌는 그건가요? 종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을 때 아는 느낌. 네, 다들 아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요? 내가 매주 그렇게 나갔던 이유도 사실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다. 계속 너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너가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제일 마음이 넓은 친구였어요. 그때까지 교류했던 친구들 중에. 네. 심지어는 그 친구가 학교에서 별명이 인자한 땡땡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가 나쁘게 바라봐진다기보다는 저런 종교를 믿고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있나 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 저는 지금도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성인이 이제 되어서는 또 종교 관련된 일을 하러 해외로 갔어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뭔가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틀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는 했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정도로 티를 내거나 네, 그러지 전혀. 않았나 보네. 전혀.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가끔 만나잖아요. 네. 어느 날 되게 은근슬쩍 제가 막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네.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종교에 있을 수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고는 전혀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젠틀한 편에 맞아요. 속하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신기하네. 두 분은 혹시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사람 누구나 있나 봐. 저는 그 중국에서 어학연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중에 헝가리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페루에서 온 남자애랑 썸을 타고 있었어요. 글로벌한 여기. 근데 썸을 타는데 제 친구가 자꾸 남자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꾸 철벽을 친다. 그래서 너무 헷갈린다. 어떨 때는 엄청 막 친밀하게 굴다가도 갑자기 난 널 좋아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철벽을 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는데 남자애가 밀어내는 강도도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참을 수가 없다. 단판을 지어야겠다. 해서 대화를 나누더니 저한테 와서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였다.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밀어낸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헝가리 친구가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친구가 종교를 바꿔서 미쳤다. 만났어요. 네, 사이비 종교 가입을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했어요. 대박. 지금 잘 살아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있잖아요. 방금 말한 이 친구도 같은 종교인과만 결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가 봐요. 근데 조금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시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유생님은 어때요?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심리 테스트 해준다고 그쵸. 접근하기도 하고 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많이 일 겪으셨을 텐데 길 가시다 갑자기 잠깐만 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맑은 눈의 광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더라? 은혜를 베풀라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물 한 잔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짜요?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의 앞길을 조상님 맡고 있다는 맞아.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몇 번을 당했거든요. 너무 제가 굉장히 그렇게 당하기 좋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러고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얘기를 깊게. 네. 근데 막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왔는데 어쨌든 무슨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그쵸. 뭐 햄버거 사달라 그러고 어. 사달라고 해요.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사줬는데? 사달라고 해야 돼요. 하셨어요? 저는 사주던데요? 아 그러면 조금 특이한 그래요? 사람, 특이한 진짜요? 케이스고. 근데 아. 그 관상이 좋다 막 이것도 혹시 사이비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인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본인에게 이제 베풀어 줘야지 맞아요. 화가 풀린다, 화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음.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우가 네. 이제 사이비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중마고우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다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어릴 때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던 친구인데 그 친구네 가족이 전체가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까지 빠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따도 뭐 관련된 그런 수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겠지만 그 가족이 저희 교회를 이제 다 먹으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친구는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결국엔 이사를 갔어요. 그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놀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이제 그 종교 때문에 떠나간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몇몇의 지인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련된 조금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스스로. 그래가지고 막 블로그에도 몇 번 쓰고 유생님과 같이 하는 모임에서도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한번 블로그로 사이비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지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지우잖아요. 제가 그때 좀 분노했거든요. 네. 아니 내가 왜 의외인데? 내가 열심히 포스팅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지? 하고 좀 분노를 했지만 네. 바로 지우지 않으면 블로그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지웠죠. 모니터링을 되게 열심히 하나 보네요. 그게 되게 네. 그 포스팅에서는 여러 사이비 단체들을 다 명을 언급하면서 했는데 네. 그 블로그 유입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사이비 단체만 모니터링을 하고 신경 안 쓰는 데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데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깔끔하게 지웠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관련된 사이비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뭉뚱그려서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단체들은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위주로 저희 4명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비 단체의 특징은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겁니다. 뭐 방금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혹시 사이비 단체들은 일반 종교 단체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본 것도 좋고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것도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돈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게 사이비 특징이기도 하죠. 그 유생님은 교회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교회를 다니게 되면 헌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뭐 헌금을 좀 과도하게 내는 사람들이 시선에 보이니까 간혹가다는 교회에서 저런 거를 좀 압력을 넣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정상적인 그 교회나 기독교 집단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헌금은 진짜 자율적인 영역이고 그렇게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기쁨 때문에 본인의 행복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게 강제적인 영역으로 손을 뻗치다 보니까 문제가 자주 일어나곤 하죠. 저는 그 지옥이나 수리남 이런 거 보면 네. 사이비 종교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보면은 사람들을 홀려서 결국에 또 하나의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를 통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목적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사이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면 결국에는 신을 믿어도 그 믿음의 방향이 믿고 있는 사람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방향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상정을 해서 그 대상을 믿게 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해도 본인을 믿어서 생기는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아니라 그 누군가를 믿어서 의지하면서 생기는 내면의 평화 같아서 그게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단체의 우두머리를 약간 우상화하거나 그쵸. 신격화하면서 그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그쵸. 그 네. 사람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맞아요. 가스라이팅하고 세뇌를 시키고 해가지고 의존적으로 종교 의존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사입의 목적이죠. 네. 맞아요. 그 드라마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면 되게 오묘하게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을 생기게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한 번 생긴 믿음은 생겨버리면 모든 그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껴맞추게 돼야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화나 신격화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로까지 이루어지냐면 보통 사이비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시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성상납이라든지 맞아요. 성폭행 문제 같은 것들이 맞아요.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단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이비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교주가 그런 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거를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의 약간 시스템을 놓고 보면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분들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논리가 딱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보통은 이제 사탄의 피로 더럽혀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더럽혀진 피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내게 하려면 이 교주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면서 네. 그런 성상납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상화나 신격화가 그 이후에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수면 위로 오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는 단체들도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를 절대 배설하지 말 것 혹은 핸드폰이나 SNS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의 그런 폐쇄적인 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도 많다고 합니다.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상식에 좀 반하는 그 사이비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상식 선에서 다 믿는 종교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우리가 기본적인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 법이나 도덕 이런 것들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이제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법이나 사회에 있는 규칙들이 못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가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면서 혹은 전하면서 사람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이비들은 이제 이런 상식들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종교에 의지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삶이 망가지게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종교, 정상적인 종교라면 그들의 삶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다음 특정 요일에만 이렇게 교회나 이런 곳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사이비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다 뒤집어 놓고 그게 다 100% 본인들의 종교에만 초점을 맞추게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되게 망가져 버리는 그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을 유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범죄와 이렇게 결탁하는 사이비 단체들도 많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는 물론이고 뭐 심하게 되면은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심리의 기저를 좀 살펴보면 보통은 그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뭐 종말론을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예언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런 테러를 일으켜서 교리의 설득력을 높여간다던가 아니면 그 교주의 약간 예언을 높여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는 또 내부 결집력을 좀 쌓으려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말론 같은 것도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종말론이 조금 펼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점이 딱 정해진 운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자들이 그냥 그들의 삶을 영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점이 정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어차피 뭐 몇 년 뒤에 세상이 끝나는데 너가 가진 재산 다 가지고 우리한테 바쳐. 그러지 않으면 종말이 왔을 때 너네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이비 단체들이 종말론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렇죠.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들이 그 종교 밖으로 못 나가게 되게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종교를
일반 종교도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종교는 절대 그 종교를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려고 뭐 억지로 뭐 수를 쓰거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네.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집단의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압박을 넣고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행동을 많이 하곤 하죠. 네. 그리고 사이비 단체는 대부분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회적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안 받습니다. 종교 내부로. 예. 그런 분들은 건드리지조차 않아요. 네. 아, 정말.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포교 활동,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고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로 치면 노동력이야. 근데 그 어. 노동력을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에게 돈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끌고 올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신경 쓰지 말라. 네. 네. 이걸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대상에도 뭐 누구는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통 아까 저희가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길 가다가 네. 이렇게 얘기 걸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들도 이제 아무한테나 얘기를 거는 것 같지만 네. 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인간들. 보통은 그렇죠. 눈에 힘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설득하기 쉬워 보이는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걸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비 종교인 척하는 그런 몇 가지 용어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들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어가지고 분파가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티를 내거나 하면은 네. 가요? 갑자기 눈이 돌면서 사라진다고 하고 그런 후기가 많을 정도로 그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들이 약간 주로 삼지 않는 대상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채무자입니다. 저는 가진 돈이 없어요. 갑자기. 저는 신용불량자인데 네. 저한테 오히려 밥을 사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돈 자로. 그럼 이 새끼는 뭐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타겟을 찾아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이비 단체의 특징을 말해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하신 분이 마이클 셔머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의 저서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을 보면 네. 여기에도 특징 6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이비 종교들은 지도자를 숭배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신도들의 재산이나 성 등을 착취한다. 세 번째는 자기 종교가 절대적 진리나 도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결함과 비리를 신도들에게 감춘다. 그리고 외부인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포교술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종교의 일정 부분을 외부에 감추어가지고 외부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되게 자극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특징만 가지고는 사이비 종교를 완벽하게 분류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는 그냥 일반 종교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를 보면 바로 포교법인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종교에 끌어들이느냐의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일반 종교와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종교를 접근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모객하는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포교술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약간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포교술로 포함될 그쵸.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친구가 겪은 일인데 친구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되게 멋지게 생긴 남자가 관심 있다고 온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관심 있는데 좀 얘기할 수 있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친구랑.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그러니까 종교 그런 것과는 전혀 뭐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정말 관심 있는 이성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그래서 친구는 이제 멋있고 좋으니까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계속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와
이렇게 썸 타는 남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주고 받은 거죠. 일주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말이 돼서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자 해서 만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까 유생님이 말한 그 심리 테스트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심리 테스트를 해서 뭐 너가 지금 고민이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나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친구는 이제 호감이 있는 상태니까 이미 그치.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고민 이거고 이거 해결하고 싶고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그 해결법으로 종교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종교에 가고 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내가 너가 참 좋은데 너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 네.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갔대요? 그래서 친구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너무 좋다.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얼빠셨군요. 그 사람도 종교 바꾼 거 아니에요? 만나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자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네. 외적인 모습이나 그치. 그런 게 안 보이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줘서 다행히도 그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이다. 근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잘생겼으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왜냐면 네. 일반적으로는 아마 유생님한테 말 건 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말 건 사람도 그렇고 여성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여성분은 전형적인 복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현대인 같지 않은 네. 그런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지 예전에 알것 같아요. 한 90년대에 유행하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도 되게 조금 뭔가 되게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네. 되게 좀 특이한 거를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네. 하고 되게 조금 간소한 백팩을 메고 머리는 항상 묶고 있고 바르게 묶고 있고 네. 특이한 안경 끼고. 그리고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할 때 눈에 좀 초점이 없어. 맞아. 풀려 있어요. 그리고 되게 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라 정말 예쁜 사람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마냥 종교니까 거부해야지라는 생각까지는 못해요. 들기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일주일을 교류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고 뭔가 진정성을 본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쵸. 더 네. 거부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포기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요새 이제 그래서 그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인계죠 일종의 그런 까지 이제 손대기 시작했다. 근데 네. 이게 조금 평소에 그런 경우가 많은 사람은 진짜 속을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예쁜 사람이 하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 평소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하면서 종교인가? 할 텐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막 남성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번호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정말 잘생긴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종교일 거라는 그런 의심 자체가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 포교라는 게 한 네. 사람에게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럼요. 투자인가요? 네. 네. 인당 뽑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뽑는 네. 금액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뭐 자꾸 기업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영업을 하게 만들고 다단계랑 좀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단계 수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교들도 있는데 두 분도 혹시 뭐 들어보거나 본 거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네. 뭐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그쵸.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갈증이 있지 않니? 이러면서 없는데요. 알고 싶지 않니?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타겟이 이제 기성 개신교 맞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제 빼가는 방식의 그런 것들 취하는 종교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됐던. 이게 그렇구나. 누군가의 눈에는 네.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 네. 특히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속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비 단체의 대부분은 기존 종교의 교리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의 교리를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고학력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학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근데 그 확신은 자기보다 뛰어난 논리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확연하게 무너져 버려. 바로 딱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되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교리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교묘하게 파고들면 오히려 기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들은 그런 믿음 자체가 0이다 보니까 0에서 100을 만드는 건 어려울지라도 뭔가 비슷한 종류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방향을 조금 틀게 하는 거는 훨씬 쉬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히려 가장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그런 교회 가끔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신자들은 뭐 빠질 일도 없고 맞아요.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런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pu교법도 있는 것 같고 네. 유랑님은 뭐 들어본 거 있어요? 저는 뭐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데에서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일단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포교하는 맞아요. 케이스가 있다고 이 들었어요. 사이브 단체들이 네. 그 대학생 신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학에서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되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봉사단체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네. 네. 전 연합동아리라고 하나요? 모든 대학이 갖고 있는 그런 거랑 약간 이름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헷갈리게. 네, 헷갈리게 해서 가입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봉사단체 이렇게 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 이제 사이비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감추고 시작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포교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거리 포교가 있죠. 네. 길거리에서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밈들도 많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네. 이런 거를 하면서 요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죠. 일단 시작은 길을 물어봅니다. 오. 혹시 어디 아세요? 혹은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저 진짜 짜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난 너무 성심성의껏 막 지도를 보면 알려주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길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네. 사람들이 그런 경계심을 깨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날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이거 저기서 저기 돌아서 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애초부터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인 사람들은 한번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던지는 다음 질문도 어쩔 수 없이 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길을 알려주면 혹시 뭐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뭐 이러한 일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사람과 길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접근하는 사람의 받아들이는 심리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끝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 한 잔 베풀 수 있을까요? 혹은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맞아요. 따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접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연락처를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있는 대로 한번 와서 조상님의 화를 풀어주자라든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길거리 포교의 방식이 있는데 이런 길거리 포교의 방식은 정말 기초적인 방식이고 정말 쉬운 아마 대부분의 그런 사이비 단체들 중에서도 조금 신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끔 하는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잘 또 이게 잘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네. 워낙 또 네. 눈에 띄기도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고도로 발전한 포교실을 갖고 있는 사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하죠. 잘. 네. 그래서 이 길거리 포교는 정말 기초적이고 이제 두 번째 포교 방식을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 형태가 있습니다. 흔히들 대학가 근처에서 아니면 번화가 근처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한 2-3명 되는 대학생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무슨 동아리인데요. 이거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대학원생인데 이거 연구에 필요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1대1로 부탁을 해와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2명, 3명이 한 명한테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맞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스티커 붙여주고.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포교술과 좀 비슷하게 스티커를 처음 붙여두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연락처를 주는 행위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처음부터 와서 그 사람들이 연락처 주라고 하면 절대 안 주겠지만 네. 간단한 질문,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들이 부탁하는 연락처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술들이죠, 일종.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돌이켜보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때는 모바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맞아요. 돌린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직접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다 사이비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심리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지 오프라인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식의 심리 테스트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이비 단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학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 이런 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사이비래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2-3명이 달려들면 맞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쵸. 이거 붙이면 되나요? 붙이거나 아니 그들에 좀 이끌려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그게 다 그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유튜브 촬영을 가정한 척 하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와. 계속 진화하고 있네. 특정 채널을 뭐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연락처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해서 단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동아리죠. 네. 그러니까 동아리 자체를 처음부터 봉사활동 동아리 아니면 뭐 등산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동아리로 위장을 한 다음에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근데 이들은 의도가 뭐냐면 그런 동아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섭하겠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만. 운영을 하되 좀 각이 보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섭을 하고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들 안에서 또 살펴본 다음에 저 사람은 되겠네 하고 조직적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동아리 성격을 애초부터 속여서 포섭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동아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타겟층이. 중고등학생들로 노려서 예를 들면 NGO 단체로 속인 다음에 봉사활동 단체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활동들 요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와.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그 사이비 종교에 포섭이 되게 되면 그냥 모든 세상의 전부가 그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빠지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베네핏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 공부 시켜주겠다는 그것이 뭐 사이비냐 아니냐에 이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뭐 이제 선교사분들 다니시면서 맞아요. 네. 특히 외국인 2분이 다니시잖아요. 그 하얀색 옷 입으시고 거기에 뭐 하나 꽂고 이렇게 정정해.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위장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학생을 위주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성인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 학원, 명상 학원, 심리치료 학원으로 둔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혀 다른 분야긴 하지만 잘만 이용하면은 비슷하게도 그럴 것 같아요. 활용할 수 맞아요. 있을 맞아요. 분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원을 원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될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포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다 구체화되고 있고 더 발전되고 있는 게 이 포교의 방식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그 기존 종교의 교단 자체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집단 자체를 아예 그 사이비화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종교에서 뭐 추수밭이다, 산옮기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비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이비화로 만드는 그 용어를 산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일부 그런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눈치 못 채?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정말 수년, 많게는 뭐 10년까지 바라보고 한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교회에 특정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간혹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열이 일어나면 양쪽 파로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각각의 파에 모두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각각 사이비가 들어가서 누가 이기든 그 사이비가 이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사를 쫓아내고 맞아요. 그 교회 자체를 사이비화를 만드는 거죠. 와, 진짜 무섭다. 그 들어가신 분이 엄청 활동 열심히 해요. 뭐 교회 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과 친분을 엄청 두텁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아까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라고 하셨지만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조장을 해가지고 분열 조장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보통 부르는데 그 교회의 최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 먹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사이비 종교 소속의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네. 정말 오랫동안 내 옆에 함께 그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존의 개신교 교단들이 그렇게 하는 특정 사이비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가장 이제 그쵸, 문제됐던 굉장히 경멸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이비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그런 사이비로 존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멸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회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카톨릭 정도 카톨릭까지도 진출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절에도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아, 진짜요? 네. 대박.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의 교회 앞에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런 출입금지. 판넬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출입금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붙인 사람이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연망용으로. 그 정도로 다 잠입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결과적으로 이런 포교법의 원리를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결핍이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결핍을 특정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죠.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결핍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에게도 있고 여기 계신 세 분들에게 있는데 네.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만 녹여내면 정말 뭐 그 사람이 가진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상경한 대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서울에 상경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끔 되게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알바를 하다가 만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가 되게 잘해줘.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B라는 사람을 또 만나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친절해.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알아보니까 이 둘이 A랑 B도 알고 있던 사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러이러한 모임에서 만났어 하면서 같이 한번 볼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잘해준 각각의 두 명이 그냥 같이 보자고 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임이 성경 모임이었고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애초부터 종교의 색을 띠고 접근하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혀 다른 우연히 겹쳐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포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특정 종교에서는 이혼 가정이나 위기 가정 안에 있는 주부한테만 접근을 한다고 해요. 특히나 애를 가진 주부. 너무 못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주냐면 혼자 애를 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애 봐줄게 하면서 무슨 반상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네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단체가 접근하는 거예요. 3-4명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또 거절하기도 되게 애매한 맞아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사람이 놓이게 되면 아니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초반에 심리적인 장벽을 부수는 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그 수법 중에 유튜브 채널 인터뷰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듣고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리포터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일단 인터뷰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촬영 동의서를 봤는데 거기에 연락처는 안 받지만 이메일 주소는 어쨌든 받았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수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이비 종교였어도 충분히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생각을 듣고 관계를 형성하고 연락처까지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정말 지능적이고 무섭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경계만 풀게 되면 네. 그 이후의 일들은 정말 의외로 되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네.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친구가 네. 어릴 때 빠졌는데 한 5년에서 10년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지 못했는데 네. 하필 그때 군대를 가지 않은 유일한 저희 동네 친구가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따로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연락이 왔다. 근데 보러 간다. 근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 근데 내심 저희는 기대를 했어요.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사이니까 네.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빠졌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절대 그 얘기를 안 꺼내거나 네. 그럴 줄 알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나가봐라. 해서 그 친구가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자리를 옮겨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둘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비에 빠진 친구한테 아는 척을 하더래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걸더래요. 너 연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제 친구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갔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상황이 짜여 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난 척을 하면서 합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의 우연을 가장해서 만든 상황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연기 레슨도 따로 받을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겠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인터넷으로 알려진 포교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교법은 정말 예전의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길거리 포교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가장 기초적인 신입들이고 정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이비 단체들은 아까 말했던 유튜브 방법도 한참 지난 방법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만의 포교 수를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는 행위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포교를 단순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불러온다고 해서 그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인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들도 할 텐데 어떻게 그냥 사람만 단순히 불러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들의 내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다단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그냥 다단계 회사처럼 굴러가요. 그렇죠. 그들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부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험회사 네. 아니면 다단계 회사처럼 경쟁을 내부적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내느냐 이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경쟁을 일으켜서 그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되게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런 집단 안에 소속된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의미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처럼 많이 데리고 와야겠다. 네.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인데 너 만약에 돈을 안 가져오면 너 만약에 사람을 더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혹은 너의 목숨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고
그렇게 포교를 하는 건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는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제도를 조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을 상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만 네. 생각보다 종교 단체로 그런 법적인 소송을 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건다고 해도 그들은 단체적으로 움직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게 길어진단 말이죠. 그 중간에 지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송을 건 사람이. 네.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사용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 수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회적으로 아무리 무리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거를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더 이런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나아졌나?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런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종교성이 좀 강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카더라 같기도 한데 네. 옛날에 그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마지막 왕이 이제 막 주지웅님 펼치고 그래가지고 막 엉망이 됐던 나라인데 네. 그때 은나라의 민족이 지금의 중국의 한민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동이족이라 보통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음주가무를 좋아하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조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가무와 종교적인 색채가 이제 강한 나라다, 강한 민족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종교라는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서 자기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그 말은 즉슨 다시 다른 면을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뭐 종교와 같은 것에 그런 대상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잘 그게 정리해 주셨네요. 사이비까지 이어지는 거고. 네네.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유명한 종교들 있잖아요, 외국에도. 사이언톨로지 말하는 네네, 거예요. 그런 거 네. 있고 일본에도 되게 희한한 맞아요. 종교 네. 많다고 그쵸. 들었던 적이 있어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몰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주어지면 하나를 맡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활동을 해도 몰입해서 본인의 온 마음과 힘을 다 바쳐서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힘든 부분을 파고드는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하면서 네. 힘든 그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의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종교가 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문화권, 다른 나라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적인 걸로 해소를 한다든지 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찾는다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네. 나를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게 되면서 종교에도 어느 정도 빠지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런 사이비 종교에도 어느 정도 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네. 같은 불안을 다루는 얘기를 하셨는데 불안을 해소할 만한 다른 요건들이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 이미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한 번에 뿌리 뽑기가 어렵고 또 일반 종교랑 그 경계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화 시키는 데에도 조금 모호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방금 유랑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문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맞아요.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언론사랑 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그거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특정 피해자가 아무리 그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게 기사화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기사를 내는 거는 소송을 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 단체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근데 그런 리스크를 신문사에서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가 너무 좀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의 법적 근거를 이용해서 소송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단을 상대로 문제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거는 조금 음모론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음모론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그들의 결집력은 그 어떤 집단보다 확고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정치적으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정말 큰 힘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화하려고 하는 조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의문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이비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공한 사이비가 된다면은 돈도 모이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권력이란 거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이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뭐 심지어 언론사도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 이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이지만 사회적인 차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안 걸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를 크게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대처도 중요한데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정상적인 종교인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오셔서 본인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본인의 종교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그 종교인분들 각각 다른 종교 맞아요. 가지신 종교인분들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물론 언론이긴 하지만 방송이긴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하구나. 결국에는 개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활동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결국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본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종교의 순기능이 저거고 그렇지 않은 종교는 좀 이상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사이비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기존 종교들도 문제가 있는데 뭐 그들이라고 해서 뭐 사이비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냥 종교 자체가 문제잖아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비보다 부패한 일반 종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부패한 일반 종교들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그쵸. 한데 이게 조금 더 정말 부패하지 않은 정상적인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설득을 해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더 얘기를 해주고 그게 사람들한테 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렇게 사이비 피해자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이비 종교 포교법이라든지 네.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신종 수법들은 저였어도 그 상황에 놓였으면 어떻게 보면 속을 수도 있을 법한 수법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 조금 더 경계심을 세울 수 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들은 정말 노력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뽑아내려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데 그거를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측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물론 정부 차원이나 사회 차원에서 그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제한하거나 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알겠으나 네. 최소한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은 들죠. 저는 종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그게 네.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종교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시거나 믿으실 때 물론 개인의 평화 내면의 어떤 성차 이런 걸 위해서도 믿으시겠지만 네. 위대한 종교는 저는 낮은 사람들, 좀 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개인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만을 위한 종교라면은 저는 네.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이비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펼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이면 멀리하는 게 그렇죠.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사이비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어땠는지 조금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빈동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사이비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횡행하게 되는 게 네. 네. 기존 종교,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네. 부패에 있고 네. 사이비가 차별화되지도 않는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자꾸 사람들이 사이비로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어떤 사랑을 말하는 그런 종교가 개신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이제 사이비를 욕하기 전에 네. 기존의 종교들이 참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생님의 개신교를 굳이 언급을 하신 거는 개신교에서 분파된 사이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뭐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초반에 말했던 그 친구가 네. 과연 사이비였나 그 이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어, 하고 있으면서 네. 사이비로 분류되지 않는 소수가 믿는 종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피해를 네. 주지 않으면 피해를 주지 않고 그 기존의 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생님 말한 것처럼 돕고 개인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종교 단체가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런 종교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럼요. 우리에게도 맞아요. 힘든 일이 오거나 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은 저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경계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도 한때 잠깐 이렇게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일왕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들으면서 네. 진짜 정말 악질이다 싶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그 심리와
유약함을 너무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그거를 악용한다는 게 네. 정말 너무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승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뭔가 종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였습니다. 결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이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 지위나 학벌, 지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범죄와 같다라는 거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집단편의 3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